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6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3%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5,300억 매도하면서 주로 이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50억 정도 매수하였고요. 크게 매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닥은 1.3% 하락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29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1,750억 매도하면서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2,800선 회복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2,780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저항선을 뚫었던 그 기간을 한 3일 만에 다시 한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 전체가 좀 눌러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상위 종목들의 그런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코스피 전체가 상방으로 좀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실하게 좀 이 계속해서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요.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확실히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7월 달 초 중순에 발표될 수 있는 이 미국의 6월 달의 CPI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달러 관련한 그런 이 금리 지표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그 시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5,300억 매도하면서 지금 이제 21일, 24일 이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6월 초반부터 중순까지 바짝 이제 매수하는 그런 그림에서 지금 이제 21일, 24일 이틀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한 1조 가까이 이렇게 뱉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450억 정도 매수하였지만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졌고요.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840포인트로 1%또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제 반등 없이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점을 지지하면서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길게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고점을 높이지 않고 계속 지금 지수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확실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코스닥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 이제 투자 수급까지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특히 코스닥에서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긴 했지만 그 이외에도 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좀 많은 물량들이 좀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딱히 외국인 투자자도 크게 들어오지도 않고, 기관 투자자도 지금 뭐 크게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코스닥 지표는 단기간에 좀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주들이 모여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이 금리가 좀 하락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었을 때 좀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외 증시는 뭐 다우 나스닥 보합 수준이고요. 니케이는 0.5% 정도 올랐고, 상해 종합은 1% 정도 떨어지면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2.5원 정도 하락했고요. 1388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1400원 근처까지 지금 도달하고 그 이상으로 좀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N자형의 그런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 전고점을 뚫느냐 마느냐가 이제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다시 한번 1,400원대로 환율이 진입을 하는 것이고, 그동안 이 우리가 1,400원대는 사실 거의 접하지 못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을 방어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1,400원도 꽤 부담스러운 위치였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가 좀 강세를 좀 줄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양립에 의한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분위기 한번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지수 선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약하게 좀 올라가거나 거의 부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크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1.5% 정도. 일단 이탈리아 증시가 좀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나머지 증시들은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약상승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 이제 원자재 가격이고요.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가 80.9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2.8달러로 일단 양쪽 다 좀 강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일단 적정하게 올라서 지금 유지 중이고, 추가적인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는지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뭐 크게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채권 금리고요. 채권 금리는 4.26%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계속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고점을 점점 낮춰가는 그런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2% 수준에서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채권 금리가 더 떨어지는지,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채에 대한 가격이 반등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랑 국채 가격이 좀 상반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안전자산으로의 그런 선호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위험 자산으로의 선호도가 높아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물가 지표에 따라서, 그리고 금리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제 결정이 되어야만 될 것 같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일단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증시 마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정도 하락했고요. 0.48% 하락해서 28,000원으로 오늘 하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늘도 뭐 큰 의미 없는 장이 또 이어졌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이제 시간의 거래도 작았고 별로 움직임이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간 외 거래도 적었고 지금 일별 거래도 500만 주대로 감소해서 진행 중이고요. 2200만 주가 터지고부터는 점진적으로 거래를 줄이면서 다시 한번 뭐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0원, 29,000원 요 수준에서 주가가 좀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계속 주가를 형성하면서 일부 올렸다 내렸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꼬리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 같은 구간을 좀 횡보를 시키는 그런 의도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21선을 살리면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산에너빌리티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금방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금방 올라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받치면서 위로 올리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한번 증가하고 점진적으로 거래가 줄었는데 다시 한번 증가하기 위한 그런 시그널이 곧 나올 것인가를 좀 주목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주가 될지 아니면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될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늦어도 3주 안에는 이제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3주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OK가 되었을 때는 뭐 당연히 저는 이 정고점을 뚫으러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OK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좀 이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그림은 지금 굉장히 좋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7월 중순에 있을 그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목을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보너스고 사실 그 외에도 많은 조건들이 좋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거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보너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프랑스 대비해서 유리한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게 100% 맞지는 않겠지만 좀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차트는 지금 위에서 또 한번 저항을 맞는 듯한 모습이지만 옆으로 배열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21선 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계단식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는데, 그 시기가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일단 천천히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은 다시 한번 증가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투자 수급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28만 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오늘 55만 주를 매도하면서 평소 대비 좀 많은 물량을 다시 한번 뱉어냈고요. 오늘 코스피 전체에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뱉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최근에는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지분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21% 정도 지금 늘린 것도 상당히 많이 늘린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떻게 이제 지분이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지금 11만 주 정도 금융 투자가 매도를 했고요. 보험은 3만 2천 주, 투신이 15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11만 주 매도, 사모펀드가 38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좀 눈에 띄거든요. 최근에 크게 매수가 없던 이 세력이 사모펀드가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고, 투신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투자자는 항상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면 금 매도를 하고,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금 매수를 하는 특성이 강한데요. 지금 이제 단기로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곧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모양새로 보인다라는 그런 이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치 빠른 투신과 사모펀드, 특히 단기로 치고 빠지는 그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조만간 또 한번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사다가 팔았다가를 좀 반복을 하면서 일단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연기금 투자자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크게 지금 지분이 얼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39만 9천 주고요. 40만 주에서 조금 감소했습니다. 한 5천 주 정도. 그래서 크게 변화 없었고 40만 주에서 이제 30만 주대로 진입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오늘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뉴스의 상위 종목에 오늘 또 위치를 했는데 지금 한 5위 정도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결이 26만 주, 상환이 55만 주 되어서 한 30만 주 정도 대차 잔고가 줄었고요. 172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대차 잔고 최근에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 모두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지표가 좋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매수, 대차 잔고, 대차 비중 모두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그림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뉴스케일 파워가 1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프리마켓에서 좀 조정받고 있지만 조정을 받든 말든 결국에는 계속 올랐다 내렸다가 하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제 하원 상원 할 거 없이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모두 다 지금 SMR에 대해서 상당히 밀어주는 그림으로 가고 있고요. 정부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한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아니면 홀텍 이런 여러 가지 SMR 기업들을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찌라시 아닌 찌라시로 스탠더드 파워와 2기가트를 계약을 앞두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도 결국에는 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거기에 관련된 기자재를 공급하도록 공급권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체코 원전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주가 모멘텀에는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소식도 한번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차 잔고도 줄었고 이런 소식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추적 물량은 55만 주 마이너스에서 46만 주로 좀 줄었지만 전날 매수했던 거 그대로 뱉어냈고요. 21.28%로 보율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21% 수준에서 유지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원은 오늘도 마찬가지 신한증권에서 매도가 주로 나왔고요. 외국계도 오늘은 모건스탠리 UBS에서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MSCI 리밸런싱까지 이 세력들이 매수를 했던 세력이었다면 지금 이제 다시 매도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이 만기를 비롯해서 좀 모았던 물량을 다시 차익 실현으로 뱉어내는 것인지 좀 그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일 동안의 이 집계를 보더라도 신한증권은 확실히 좀 빠져나오고 있고 JP모간, 모건서울, UBS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매수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MSCI 리밸런싱이 끝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건스탠리도 공매도 잔고를 다 상환했고요. 이제 공매도를 활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주가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그리고 이제 비중을 높여놓은 그 물량을 유지를 할지, 더 이제 늘려갈지 그런 것들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 소식들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체코 원전 소식 이외에 이제 두산 그룹의 회사채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산이 이제 최대 800억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적 안정과 신용 상향에 대해서 지금 완판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퓨얼셀 모두 지금 이제 발행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발행된 금액들이 모두 흥행을 할 예정이거나 흥행을 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라고 해서 무조건 부채라고 해서 좋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회사에 대한 그런 신용도를 가지고 이 채권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권리이죠. 이 기업이 좋아야지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채권입니다. 미국조차도 지금 미국 채권을 발행해서 이 국가 예산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지금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 회사채라는 것을 발행해서 회사에 대한 운용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블록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모집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발행을 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발행하는 그런 식의 운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두산 그룹 전체에 좀 이제 성장의 기회가 왔고 좋은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무가 불안하다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재무가 완벽하게 안정적이다라고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애매하긴 하지만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도 투자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소식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정말 이제 전해드릴 소식. 한국과 프랑스가 30조 체코 원전 수주에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또 한번 여기 소식이 나오는 것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유리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같은 유럽 연합 국가인 프랑스는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전면에 나섰다. 그래서 3월에 체코 프라하에 열린 에너지 포럼에 참석해서 거의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고요. 사실 그 뒤에는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를 다시 한번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가 침체해서 EU의 맹주 역할을 차지한
프랑스를 체코 정부가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라고 하고요. 그 때문에 마지막까지 변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프랑스보다 한국이 유리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거는 저의 이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지금까지 정리된 팩트를 통해서 하나씩 집어가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나 하고도 얘기를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누구와 얘기를 하더라도 100이면 100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가와트당 가격이 지금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입니다. 사실 그건 이제 이 기준 자체가 한기 일대 기준이기 때문에 내기 일대의 기준은 사실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조금 더 까봐야 알겠지만 지금 통상적으로는 2배 이상으로 지금 가격이 차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 가격적인 측면을 좀 메우기 위해서 프랑스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EDF 자체가 이미 체코 원전 입찰을 할 때 내기에 대한 가격으로 제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올해 이 체코 총리가 우리는 한기에서 내기로 입찰을 변경하겠다. 그래서 내기에 대한 가격을 달라라고 해서 EDF가 내기를 준 게 아니고요. 이미 작년부터 그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내기에 대한 가격으로 이미 체코 정부에다가 던진 겁니다. 체코 정부가 이제 그러한 프랑스의 사정을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한기보다는 내기를 건설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좋았을 것인지 일단은 올 4월에 갑작스럽게 웨스팅하우스를 탈락시키고 한국과 프랑스 쪽에 한기가 아니라 내기로 입찰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수정을 하였고요. 거기에 맞게 우리나라도 제출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1번은 우리나라가 유리한 이유는 가격이 2배 이상 싸다. 그래서 체코 원전 30조, 우리나라 기준으로 30조라고 한다면 EDF 기준으로는 60조 이상이다. 그래서 30조라고 한다면 지금 웬만한 반도체 공장 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이 가격이고요. 아무리 뭐 EU의 그런 의장국에 힘을 입어서 지원을 받고 그런 경제 협력을 하더라도 이 30조 차이가 나는 규모를 협력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기라는 가격입니다. EDF는 내기가 아니면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가격 단가가 맞지 않거든요. 내기를 통해서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춰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체코 총리가 얼마 전에 발표하기를 내기를 할지 한기를 할지 두기를 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7월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8월에 지금 그 개수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후에 그 규모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는 말은 프랑스 EDF라고 한다면 내기가 아니면 두기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프랑스를 배려를 했다면 이 개수를 정하는 그 기간을 이 우선 협상자 대상자보다 땡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내기를 짓든 두기를 짓든 한기를 짓든 모두 다 가격이 맞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코 입장에서도 이 값을 싸게 하기 위해서 굳이 많이 지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기당 거의 7조 꼴이기 때문에 지금 EU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2기 정도만 지어도 웬만하면 이제 2기를 7조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체코 입장에서도.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일부를 우리나라가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체코 입장에서는 거의 뭐 3.5조 정도의 이 2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생각해보면 체코 총리 입장에서는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8월에 프로젝트 규모를 그 뒤에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EDF가 아닌 한수원을 선택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EDF는 지금 내기를 했을 때 겨우 뭐 60조라고 한다면 한 개에 15조인데요. 그게 또 한 개로 가면 15조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아무리 지원금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금 뭐 체코 총리 입장에서는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죠.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적인 상황 중에 첫 번째는 프랑스 내부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의회를 해산시킨 상황이거든요.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이 장악력이 프랑스 전체의 장악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이 자국 국민들이 이제는 뭐 이타적인 그런 분위기보다는 좀 더 실리를 따지는 프랑스를 위한 그런 이제 이 우파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EU라는 그런 공동체보다도 오히려 프랑스 자체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포함된 그 정당이 점점 이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총선을 치를 텐데요. 그게 7월 초반, 중순, 요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체코 총리가 지금 마크론 대통령을 만나서 둘이서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이 이행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뭔가 잠잠한 소식 느낌이죠. 3월까지는 분명히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입찰까지 이제 마크롱 대통령 다음 방문한 다음에 입찰까지 변경하면서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엔 좀 묘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두 번째는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함된 동유럽의 상황입니다. 사실 프랑스가 EU 의장국이라고 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아주 크게 관여를 하거나 동유럽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뭐 크게 군사력을 지원하거나 그런 이 방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국과 미국 쪽에서 상당히 크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보다도 독일이 좀 더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조금 지금 애매한 상황에 있고요. 오히려 지금 동유럽 국가들을 보시면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이 불가리아 이런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K 방산을 도입을 하면서 자국의 방어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타국에 의지하는 그런 안보를 가졌을 때는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영국과 미국, 뭐 독일의 그런 지원을 받더라도 또 한번 그런 비판에 맞을 수도 있고 본인들의 나라를 본인이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힘이 빠진다. 전쟁에서 계속 불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철저히. 그래서 이런 동유럽 국가들이 본인들의 그런 방산 국가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고 가성비 높은 K 방산을 도입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체코도 동유럽에 속하고요. 우리나라와 방산 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원전과 방산을 패키지로 최근에 우리나라가 세일즈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폴란드 사례처럼 이번에도 체코도 그런 식으로 납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우리나라에 좀 더 저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을 건드리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이제 체코에 충분히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졌고요. 그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명분은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판은 짜여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적인 측면 유리, 그 다음에 프로젝트 사업 규모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유리. 왜냐하면 프랑스는 4기밖에 되지 않고 우리는 4기, 2기, 1기 다 상관없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프랑스 내부의 사정과 국외적인 우리나라의 이 방산 지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유리해 보인다라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조금 협력 관계입니다. 미국과의 그런 협력 관계가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합니다. 사실 폴란드 수주 사례를 보면
폴란드 민간 원전을 우리가 LOI를 체결하면서 따오기는 했지만 사실 민간 원전도 지금 27일에 그 프로젝트가 진짜 진행될지 안 될지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고요. 일단 민간 원전은 더 봐야 되겠고 정부 차원의 1차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미국 웨스팅하우스보다 훨씬 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쪽에 뺏겼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유럽에서의 그런 지원, 특히 우크라이나에서의 지원은 지금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 미국의 외교력이 먹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아까처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동유럽의 그런 지배력이 사실은 좀 미국과 영국 대비해서는 많이 약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미국과의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지금 겉으로는 그런 소송전으로 보이지만 합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런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미국을 끼고 있는 그런 이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산업부 통상자원부도 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결국에는 팀 코러스라는 언급을 하면서 그런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계속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황주호 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원전 건설 역량입니다. 네, 건설 역량은 당연히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내에 프랑스에서도 EDF가 55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역량이 더 뛰어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주목한 이 원전 건설에 대한 역량은 이제 플러스 알파기를 지었을 때 이 알파에 대한 건설이 얼마나 가능한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3기를 짓고 그 다음에 SMR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지금 계속 반대를 해서 뭐 왈가왈부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자국 내에 한 10기 이상을 다시 한번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국내 시장을 상당히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을 10기 이상 자국 내에 건설을 했을 때 과연 타국에 그런 이 역량이 있을까,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조사를 요청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입찰을 계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세기 플러스 SMR 말고도 이제는 뭐 이 UA 프로젝트도 끝났고요. 네. 사실 크게 지금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해외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을 수주를 했을 때 오히려 역량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체코 입장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마찬가지로 온타임 버짓입니다. 온타임 그 다음에 뭐 버짓 예산안에 이거 맞나요? 예산안에 제 시간에 건설하는 그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는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다양한 원전들 모두 제 시간에 건설을 했고요. 늦어도 2년 안에 늦어도 2년 밀리긴 해도 그 안에 다 짓는다. 그리고 무리 없이 상업 운전 다 가능하고 버짓은 한 기당 6조 정도, 유럽 들어가면 한 7조 정도 안에 다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영국의 프로젝트는 이미 계속 딜레이가 되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사례들이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자국 내에 지을 그런 프로젝트도 많고 지금 해외도 계속 짓고 있는 것들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체코까지 손을 벌렸을 때 과연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곱 번째인데요. 프랑스가 갑자기 중국과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EU 의장국으로서의 사실 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까?
중국의 그런 이 제조 역량을 합치려고 해서 프랑스가 단가를 낮추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체코는 이미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중국과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프로젝트에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 공지에 몰린 듯한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수원이 사실 프랑스 EDF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데요. 근데 뭐 계속 저렇게 이제 좀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좀 언급을 하니까 마지막 가능성 1%도 좀 남겨두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았을 때는 상당히 저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보시듯이 결국에는 타국에 의존을 했을 때, 러시아가 저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온전히 지켜지느냐, 타국이 지켜주느냐,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미 동유럽 국가들은 많이 느꼈을 거고요. 자국의 그런 이익과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는 여기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3주 안에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그런 냄새를 맡았는지 투신 투자자와 사모펀드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